네, 간밤 뉴욕 증시 첫 거래일은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전일 급락에 이어서 또 한 번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됐는데요. 특히나 이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 출회가 되는 가운데 이 반도체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다시 한번 2%가량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고요. 헬스케어와 금융주 그리고 에너지 섹터 일부가 그래도 강세를 보이면서 다우는 상승한 채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또한 어떤 영향을 받아갈지 일단 미국 시장 상황부터 꼼꼼하게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또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기술주들의 혼조 분위기가 오늘 시장 안에 표현이 됐는데 구체적인 마감 상황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간밤 마감됐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만이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는데요. 나스닥과 S&P 500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 가운데 S&P 500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만에 다시 한번 6,000포인트 선 아래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증시에서는 이 뚜렷한 반등의 모멘텀을 찾지를 못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 기존 같았으면은 기존에는 이 급락했다가 다음 날에는 일부 이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서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장에서는 그러한 모습도 좀 찾아보기가 힘든 그러한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날 시장에서는 이 트럼프가 또 이 미국과 이 프랑스의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또 발언들을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이 프랑스와의 회담의 목적이 역시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것이다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간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명을 하지 않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광물 협정에 서명하기 위해서 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위해서는 이 마크롱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 안보 보장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발언들을 내면서 이 전쟁 종식에 대한 그래도 기대감이 실리긴 했지만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좀 이렇게 증시가 약세를 보이자 이 JP모건의 CEO 같은 경우에는 향후 이 월가의 증시 경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러한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 JP모건 CEO가 인플레이션이 당장에 좀 떨어질 것 같지 않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 현재 정부의 이 재정 적자나 또 인프라 투자 등을 문제로 인해서 이러한 발언들을 내놨다는 그런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따라서 향후 이 미국 증시의 흐름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이 뚜렷한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그래도 현지 시간 26일 있을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그리고 28일 있을 이 PCE의 현재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날장 분위기 섹터별 흐름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이날 장에서는 전일장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좀 경기 방어적인 그러한 sek터들만이 일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헬스케어 섹터들은 그래도 대부분 이렇게 환한 불을 켜내고 있고요. 금융주 일부와 그리고 이 부동산 일부 그리고 이렇게 에너지 일부 종목들만이 그래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일부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그래도 다우의 상승을 조금 이끌어줬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빅테크들은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이렇게 반도체주들은 다시 한번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로 인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일에 이어서 2%대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현지 시간 26일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앞으로 이 매출이 앞으로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오늘은 1%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센터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또 임대 계약을 해지했다라는 소식 속에 1%가 넘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급락하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장중에 $90 아래까지 내려오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일부 자율주행 서비스를 며칠 내에 출시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대부분의 전기차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테슬라 역시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전해졌던 빅테크 소식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마켓워치에서 이 어닝 서프라이즈만으로는 앞으로 주가 상승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러한 발언들을 내놨습니다. 현재 이 매출이 380억 달러 가량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그동안의 매출 성장률이 한 256% 정도였던 것에 비하자면은 이번 매출 성장률은 70%대에 머무를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 오늘 엔비디아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AI에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향후 4년간 이 미국의 AI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하겠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전했고요. 여기에는 이 2만 명의 인력 채용과 더불어서 또 이 텍사스 AI 서버 공장을 건설하겠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했습니다. 이 공장은 2026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부 이 데이터 센터 임대 계약을 취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AI 컴퓨팅 용량이 다소 좀 과도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어서 이 미국 내 인프라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이 해외 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함께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 주가 흐름도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매출 성장률 둔화 속에 오늘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3%가 넘게 하락한 채 움직였고요. 이어서 애플도 살펴보시죠.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AI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도 살펴보시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AI 컴퓨팅 이 과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실리면서 오늘 장에서는 1% 넘게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전해졌던 특징주 이슈들도 하나씩 짚어보시죠. 네,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제프리스에서 이 목표 주가를 115달러로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 디지털 매출 부문에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회사에서 다시 한번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한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제프리스가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 증권거래위원회 신고서 제출을 하루 앞두면서 이 경계 심리가 나타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AI 모멘텀을 이끌 것으로 보여지는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역시나 경계감이 더해진 모습 함께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날 전기차 업체들이 좀 모두 다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루시드에서는 이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이 레드번에서 투자 의견을 매도로 하향을 조정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 마진 개선이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분석 속에 목표 주가를 1달러대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 의견을 언더퍼폼으로 하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목표 주가 역시도 10달러로 하향 조정됐다는 소식 전해졌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소송이 철회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이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이 암호화폐 거래를 했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소송이 철회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하지만 오늘 이 주가의 하락세에 역시나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은 좀 강세로 이어가지는 못하고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장 시작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 4분기 매출과 EPS가 모두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집계가 된 데다가 이 동일 매장 매출이 역시나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동일 매장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의 매장들만을 계속해서 집계를 하면서 이 매출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매출이 0.4%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되면서 예상치에는 좀 못 미쳤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알리바바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알리바바는 이 AI에 53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전일장에서 이 트럼프가 이 미국에 있는 이 외국인 투자위원회에 이 중국의 기술에 대해서
지출을 제한할 것을 지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좀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감 속에 오늘은 알리바바 하락한 채 거래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특징주들의 자세한 주가 흐름도 살펴보시죠. 네, 먼저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목표 주가 상향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거의 5% 가까운 강세로 장을 마쳤고요.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 엔비디아의 실적 경계감과 더불어서 이 회계연도 보고서 제출을 하루 앞둔 그런 경계 심리가 나타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8% 가까운 하락세로 장을 마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기차 업체들이 모두 다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이 목표 주가 하향 소식 속에 오늘은 9% 넘는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다음 종목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로빈후드 마켓 같은 경우에는 오늘 SAC에서 소송을 철회했다라는 소식이 좀 주가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오늘 시장 하락 속에 이렇게 3%가 넘는 하락세를 그려갔고요.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에는 4분기 매출과 EPS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소식 속에 오늘 1.46% 하락한 채 거래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는 알리바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이 지출을 줄일 것을 지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에서는 10%가 넘는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여기까지 미증시 특징주까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간밤에는 또 어떠한 이슈들이 투자자들의 주목을 끌었을지 머스너우 통해서 만나보시죠. 간밤에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너우 5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보였었던 급락세를 오늘 장 초반에 좀 메워주나 싶었지만 빅테크의 지수 하락과 함께 결국 3대 지수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유독 빅테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졌는데요. 하나씩 빠르게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의 소식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 임대 계약을 철회했다라는 소식이 월간에서도 불거지면서 해석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안에 상당 규모의 데이터 센터 임대를 줄이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TD코원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는 회사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AI 컴퓨팅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TD코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수백 메가와트 용량의 임대를 중단했다는 것은 이 공급 업체 등으로부터 확인했다라고 내용을 밝혔고요. 다만 월가에서는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프리스 애널리스트들은 마이크로소프트 경영진이 이러한 전략 변화설을 강력하게 부인했다라고 바로 밝혔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항상 특정 지역의 데이터 센터 수급이나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예측을 조정해왔고, 연간 자본 지출 증가율이 다소 둔화될 전망이지만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AI 인프라 구축 자체가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투자 속도의 변화가 곧 전략 수정으로 해석되기는 이르다라는 입장이고요. 미조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존 계약을 해지했다라기보다는 신규 임대 계약 체결을 보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 용량 조정이 단순한 투자 조정일 가능성이 있고 과거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이 비슷한 조정을 했던 사례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일단 해당 이슈만 놓고 봤을 때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AI 수요에 대한 불안감이 일부 불거지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의 빅테크 기업인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클라우드 컴퓨팅과 인공지능 AI 인프라에 최소 75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죠. 이 알리바바는 최근 중국 안의 아이폰에 본인들의 AI 모델을 탑재하는 데 성공하는 등 중국의 AI 경쟁에서 승자로 자리 잡고 있는데 올 들어서 주가는 6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같은 경우도 올해 30조 원 넘게 자본 지출 책정을 했고 대부분은 AI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최근 미국 쪽에서는 AI 투자와 관련해서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쪽에서는 오히려 더 강력하게 AI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AI에 대한 수요, 우리가 어디에서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이 되겠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일단 월가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M7 종목 안에서도 가장 마지막으로 실적 발표를 하는 만큼 더욱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이슈 때문이었을까요? 간밤 엔비디아는 일단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26일 장 마감 이후 실적을 엔비디아가 발표하게 되는데 마켓워치 같은 경우는 이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열풍을 대표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움직임이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 8개월 동안 엔비디아 주가 자체는 사실 변동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최고점 대비해서는 10%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널리스트 대부분들은 여전히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고 평균 목표가 또한 현재 주가 대비 30% 정도 높은 수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번 실적을 놓고 월가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CJ 뮤직센터 피츠제럴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 엔비디아가 최근 몇 분기 동안 가이던스를 20억 달러 이상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해왔고 이번 분기도 유사한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의 기대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단순한 어닝 서프라이즈만으로 주가 상승은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또 조센무어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초기에 호퍼칩 수요 둔화와 블랙웰 출시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우려되긴 했지만 최근 몇 주간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 또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멜리우스 리서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오는 3월에 있는 기술 컨퍼런스에서 블랙웰 울트라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레이몬드 제임스 애널리스트는 단기적으로 공급 이슈로 인해서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할 가능성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AI 칩 시장 자체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지만 엔비디아의 시장 지배력은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 일단 지난 4분기부터 블랙을 출시를 했고 또 1분기에는 딥시크와 관련된 충격 여파까지 있었는데 그 뒤에 처음으로 실적 발표를 하는 엔비디아의 실적 과연 어떤 수치를 공개를 하게 될지 저희와 함께 해당 수치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애플은 되려 미국의 역대급의 베팅에 나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미리 해당 내용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애플 측에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투자 내역을 공개를 했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는 애플, 이번에는 원화 기준으로 714조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향후 4년 동안 미국 안에서 700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2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다양한 부분에 기술 투자를 이어간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투자는 텍사스 휴스턴에 새 공장을 건설하고 첨단 제조 기금을 2배 이상으로 확대, 그리고 AI 기술 분야와 관련해서 투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미국의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게 돼서 기쁘다라고 투자 내용을 전했고요. 또 미국 전역의 사람들과 기업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혁신의 장을 기대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번 발표는 팀쿡 CEO가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지 사흘 만에 나온 내용이고요. 업계에서는 이번 발표를 놓고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대응 조치로 풀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 등 주요 제품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생산이 되는 만큼 관세는 애플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발표를 다시 한번 반기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서 애플이 미국의 역대 최대인 5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면서 이번 발표를 반긴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애플이 투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이 없었다면 10센트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팀쿡 CEO와 애플팀에 감사하다라는 내용을 전해왔는데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투자 규모를 줄이는 것인지 데이터 센터 가동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반대로 애플 같은 경우는 간밤 최대 규모로 투자를 단행한다라는 엇갈리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최근 주춤하고 있는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중국 안에서 FSD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수일 안으로 상용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해외 언론을 통해서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단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유럽과 중국에서의 승인이 올 들어서 가장 큰 모멘텀 중 하나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승인을 얻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공을 들여왔습니다. 또 지난 4월에는 베이징을 직접 방문해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만나서 FSD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도 있었고요. 지난달 테슬라 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여전히 중국에서 FSD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중국과 미국 정부가 지역 도로를 다루기 위한 시스템을 훈련하는 데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설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드디어 며칠 안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중국의 테슬라 운전자들은 운전 보조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시행 초기에는 일부 테슬라 모델에만 해당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해당 기술을 완전 자율주행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감독을 해야 되고 종종 개입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다수의 중국 전기차 업체 같은 경우는 이미 첨단 주행 보조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죠. 현재 최대 업체인 비아디 같은 경우도 최근 신의 눈이라 불리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거의 모든 차종에 무료로 제공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일단 이번 출시를 놓고 월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차 출시와 완전 자율주행이 향후 수개월 동안 테슬라의 주요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분석인데 웨드부시 보고서를 확인을 해보시면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트럼프 행정부 참여로 인해서 테슬라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곤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주가의 잠재력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일단 다음 주 미국과 중국에서 출시될 것으로 알려진 모델 Y 주니퍼 같은 경우도 시장의 수요를 어떻게 자극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여러 가지 모멘텀들 여전히 테슬라에게는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함께 지켜보시죠. 그런 가운데 밤사이 있었던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다라는 소식을 마이클 셀러 CEO가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대량의 기관의 매수세가 확인이 되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기 마련인데 간밤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지 못했고요. 95,000달러까지 1% 정도 가격 하락을 되려 보였습니다. 일단 지난 일주일 동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무려 2만 개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담아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로써 총 50만 개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됐습니다. 일단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기다려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주말 사이 있었던 해킹 사태가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 안에는 큰 변수로 작용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시장 상황도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 뉴욕 증시 대형 경제 지표들이 부재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26일, 현재 시간 26일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또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 역시도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어서 과연 이 부분이 이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 또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을지 여부도 함께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주가 발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이 주가는 상승할 것이다, 또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엇갈린 의견들과 다양한 분석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26일 이전에 과연 엔비디아를 매수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기사들도 함께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또 어떠한 분석과 전망들이 나왔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엔비디아 최근에 좀 상승률이 둔화되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이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률이 170%를 넘어서는 그러한 막대한 이 상승력을 보여줬었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계속해서 좀 강보합 수준에서 머무르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S&P 500 가운데서도 이 상승 기여도 1위를 지난해에는 차지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상승 기여도가 20%가 넘는 그러한 수치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쪽 올해 들어서를 보신다면은 이 상승 기여도는 5%대로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때문에 메타의 좀 1위 자리를 넘겨준 모습도 우리가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도 이 딥시크의 충격 여파 이후에 좀 주가가 회복세를 보이기는 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한 달 기준으로만 놓고 봐도 이렇게 8%가 넘는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올해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이 좀 답답하고 지지부진한 그러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엔비디아 이 4분기 실적 전망은 또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을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이 매출 같은 경우에는 380억 달러로 기록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이 회사의 추정치인 375억 달러를 뛰어넘는 그런 수준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73%가량 매출이 증가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년에는 이 매출 성장세가 약 256%가량 이렇게 막대한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는 좀 다소 매출 성장세가 둔화됐을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함께 흘러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EPS 같은 경우에는 0.85달러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EPS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비해서 3%포인트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블랙웰 양산을 시작하고 이 4분기에 이 블랙웰에 대한 그런 수요가 또 매출에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함께 흘러나오면서 또 이 칩을 양산하기 위한 막대한 비용이 들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매출 총이익률이 좀 감소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42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가이던스 같은 부분은 이 딥시크에 대한 우려가 과도했던 것인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가이던스가 중요할 것이다라는 부분들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출 가운데서는 역시나 이 4분기에 블랙웰 칩 양산이 시작이 되면서 이 블랙웰 매출이 실적에 크게 반영이 됐을 거라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고요. 역시나 이 매출의 88%가 데이터 센터 부문에서 나오면서 이 데이터 센터 부문이 또 실적을 얼만큼 견인했을지 여부도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 이 2025년도 이 회계연도 연간 실적 전망 같은 경우에는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2%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러한 전망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날 것이고 EPS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긍정적
긍정적인 전망들이 흘러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과연 이러한 매출들이 또 시장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지 여부를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이 주가가 상승으로 움직일지 또 하락으로 움직일지 여부에 좀 투자자들이 많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긍정적인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이 빅테크의 AI 자본 지출 확대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흘러나왔었죠. 계속해서 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뭐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고, 또 메타 같은 경우에도 650억 달러,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75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 하이퍼스케일러 이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늘리게 된다면은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블랙웰 칩의 수요 역시도 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 3월 17일에 열릴 인공지능 개발자 컨퍼런스 역시도 주가 상승에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또 차세대 칩인 이 루빈을 공개할 전망이라는 그런 전망과 더불어서 또 로봇과 양자 컴퓨팅 기술이 여기에서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 이 로봇과 또 양자 컴퓨팅의 주가까지도 함께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그러한 움직임들이 함께 체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이 최고 재무 책임자인 콜레트 크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블랙웰의 수요가 엄청나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그러한 발언들을 내놨습니다. 특히나 이번 4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블랙웰이 양산이 시작된 이후에 그리고 또 딥시크 충격 이후에 처음으로 매출이 공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블랙웰에 대한 수요를 우리가 실적을 통해서 가늠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블랙웰 수요에 대해서 막대한 수요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 속에서 이 투자 은행들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키방크에서는 최근에 목표 주가를 19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오펜하이머도 이렇게 175달러로 상향을 조정하면서 앞으로 이 주가가 향후에 30%가량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음을 시사하는 그러한 이 목표 주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딥시크의 충격이 있긴 했지만은 결국에 이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AI의 저변을 확대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분석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이 AI 시장이 커지게 되면은 거기에 필수 불가결한 이 엔비디아의 GPU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시나 이 부분 역시도 엔비디아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사양 칩을 제작하기 위한 이 ASML의 이 장비 예약 매출 역시도 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난 분기에는 또 이 ASML의 장비 예약 매출이 10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계속해서 이 고사양 칩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는 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긍정적인 전망과 다르게 또 반대로 부정적인 전망들도 함께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최근에 주가 흐름을 나타낸 그러한 그래프입니다. 이 2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그 실적을 발표했던 그런 지점들이 되겠는데요. 이 앞서서 이 6개 이렇게 실적 발표를 했던 분기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지만은 또 이렇게 최근 몇 개 분기에서는 실적을 발표하고 이렇게 주가 그래프가 계속해서 꺾이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최근 실적 발표의 이 주가 흐름에 따라서 이번 역시도 좀 실적 발표 이후에는 주가가 하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이 과도한 밸류에이션 역시도 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인베스팅닷컴에서 이렇게 좀 캡처를 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특히나 이 PER 같은 경우에는 이 동종업계 대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PER 같은 경우에는 이 동종업계가 10.5인 반면에 엔비디아는 52.2를 기록을 하면서 현재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과도한 위치에 놓여 있다라는 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PBR 역시도 이 동종업계 대비
대비해서 이렇게 50으로 집계가 되면서 현재 이 고밸류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팔란티어가 고밸류 논란으로 인해서 요 며칠째 계속해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또 그러한 흐름들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이 수익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 역시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전일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컴퓨터 데이터 센터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또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겠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이런 과도한 투자가 과연 얼마나 많은 수익을 이끌어낼 것인지, 과연 이것이 또 실험에만 그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감들이 함께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딥시크를 둘러싼 우려 역시도 좀 제외를 하고 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의 이 AI 빅테크 기업들이 막대한 이 자금을 투입했던 것에 비해서 이 하나의 칩을 생산하는데 80억 가량이 들었다. 이 AI 챗봇을 개발하는데 훨씬 더 저렴한 비용이 들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막대한 지출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가도 계속해서 좀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 4분기 매출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듯이 이번 분기는 이 7개 분기 대비해서도 좀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함께 흘러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중 갈등이 계속해서 좀처럼 확실한 경로를 타고 있지 못한 가운데 또 이 엔비디아의 칩의 수출을 제한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들도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엔비디아의 또 부정적인 전망들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는 어느 방향으로든 7%의 변동성을 띌 것이다라는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탈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과연 AI 기업들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여부 우리가 함께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사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토코 신일사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댈러스 여는 제조업 지수 실망,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선화, 도미노 피자 실적 발표입니다. 자, 오늘은 큰 지표 발표는 없는데요.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되는 제조업 지수가 있죠. 자, 지금 그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발표됐고요.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제조업 지수 발표됐죠. 그 다음에 댈러스, 그러니까 텍사스 지역이에요.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제조업 지수 발표가 됐죠.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되는 제조업 지수들의 이 지금 기준점은 0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그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되는 제조업 지수가 지금 안 좋게 나왔죠. 근데 지금 연방준비은행 댈러스에서 발표된 것도 지금 안 좋게 나왔거든요. 물론 지금 그 S&P 글로벌에서 발표되는 플래시 예비치죠. 예비치에서 제조업 지수가 좋아졌는데 비제조업인 서비스업이 50을 깨고 49.7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거든요. 왜냐하면 서비스업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회복되거나 그냥 원래 제조업은 중요도가 떨어지고 크게 좋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지금 그 서비스업이 지금 그 심리지수가 좋지 않아지는 가운데 제조업마저 또 좋지 않아져 버리면 이제 제조업, 서비스업이 다 안 좋은 지금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기업에다가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라든가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 가게에다가 물어보는 거고 우리가 크게 가게랑 기업이 있다고 보면은 가게의 심리지수도 지금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에서 굉장히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럼 한 축인 가계도 안 좋고 기업에다가 물어보는 것들 있죠. ISM이라던가 S&P 그리고 이렇게 연방준비은행에서 물어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다 일단 다 안 좋단 말이죠. 심리 지수가 다들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이제 댈러스니까 텍사스 지역 위주인데 텍사스의 100개 이상의 거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서 여기에 이제 6개월 동안의 뭐 예측 이런 것들을 물어보죠. 설문조사죠. 예측치가 12.8인데 마이너스 8.3이 나와버렸습니다. 플러스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12.8인데 플러스 8.3이면 예상치 하에더라도 그래 뭐 제조업 좀 나빠졌구나 하는데 지금 이게 아예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가 아예 다르게 나올 정도로 오차가 심해져 버렸던 거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물론 이게 ISM이나 S&P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그 제조업 설문조사보다는 중요도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뭐 한 지역에 어떤 텍사스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세제 혜택을 많이 주면서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들 기업들이 본사도 그렇고 공장도 텍사스로 옮기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제조업 지수 물론 이런 것 때문에 중요도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한 지역이고 그리고 변동성이 커요. 지금 예를 들어서 2025년도 1월 달에 이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10.5가 예상됐는데 14.1이 나오잖아요. 그전에는 마이너스 11.3이 예상됐는데 3.4가 나오고 그전에도 마이너스 9.6이 예상됐는데 마이너스 2.7이 나오고 이게 사실 예상치랑 실제치가 너무나 차이가 커요. 그렇죠? 이거는 예상을 정말 엉터리로 한다기보다는 원래 이 지표 자체가 굉장히 흔들림이 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마이너스 2.7 거의 뭐 0에 수렴하는 0에 가까운 마이너스였고 3.4, 14.1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하면서 댈러스 지역의 제조업 종사자들의 자신감이 넘치는구나 했더니만 완전히 갑자기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모이면 뭐 뉴욕 그리고 필라델피아, 댈러스 각 지역 그다음에 ISM, S&P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설문조사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합쳐보면 전반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요거 하나가 안 좋았다면 아 댈러스 지역만 안 좋겠구나 하지만 지금 뭐 서비스업도 지금 50을 깨버리고 S&P에서 그리고 제조업도 조금 올라가는 것 감은 있지만 제조업이 이게 조금 올라가더라도 전체를 뒤집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오히려 떨어지고 하여튼 지금 가계와 기업의 이 심리 상태가 다들 좀 악화되어 있습니다. 향후 물가 상승률에 대한 그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 때문이겠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버크셔 해서웨이의 지금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특이하죠. 주말에 발표를 하고 순이익을 발표 안 하고 영업이익만 발표합니다. 자, 왜냐? 우리가 흔히 야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뭐 애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더라. 그다음에 뭐 요즘에 도미노 피자를 샀다더라. 컨스틸레이션 브랜드를 신규 매입했다더라. 이거는 주식을 산 거잖아요. 그 주식을 산 그 가치에 대한 이득은 여기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이건 정말 순수하게 버크셔 해서웨이의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투자 수익에 대한 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되는 순이익 그게 아니고 여긴 영업이익만 표시를 해줘. 그래서 오퍼레이팅 어닝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주주서한을 이제 발표할 때 앞에 앞머리 머리끌 같은 거를 하는데 이런 기업은 사실 거의 없죠. 우리나라 기업들 보세요. 맨날 그 투자들 벗겨먹으려고 하고 막 먹튀를 하고 쪼개기 상장에 엄청 난리죠. 우리가 선진국 증시라고 하죠. 우리나라 피눈물 흘린 개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분들 다 그 주식 다 그만두고 그럼 또 새로운 사람들 들어오죠. 새로운 사람들 통해서 또 사기를 쳐요. 근데 여기서는 뭐 이게 하루만 그랬다면 못 믿겠지만 몇십 년 동안 이래왔죠. 버크셔 해서웨이는. 이 앞머리글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CEO고 우리가 일반적인 투자자라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서 항상 작성한다고 써놨어요. 워렌 버핏이 쓰는 거죠. 직접 주주들한테 보내는 편지죠. 그렇게 써놓으면서 또 슬픈 얘기를 하죠. 난 올해로 94세다. 이 주주 서한을 쓸 때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슬프죠. 그렉 아벨 후계자가 이제 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러고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의 어떤 그동안의 이런 문화들, 그렇게 항상 CEO와 투자자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서 썼던 거. 그다음에 내가 노년으로서 물러날 길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쓰면서 그렇죠. 투자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게이코가 핵심이죠. 이 버크셔 해서웨이는 게이코라는 손해보험회사가 핵심입니다. 자동차 보험회사죠. 그 보험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언더라이팅 수익이죠. 보험 인수 수익을 가지고 결국 나머지들을 굴려가는 건데 지금 이 보험이라는 거는 굉장히 장점이 있는 게 돈을 먼저 받은 다음에 먼 미래에 사고가 났을 때 그것도 사고가 작게 나진 않죠. 사람들이 사고가 작게 나기보다는 한 번 날 때 엄청나게 큰 목돈이 들어가니까 들어놓는 거죠. 그거를 받아가지고 운용을 하다가 큰 어떤 뭐 자연재해나 뭐 이런 것들이 오지 않으면 크게 나갈 돈이 없는 거죠.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이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게이코의 보험 사업, 이걸 오랫동안 가져왔었던 거고, 당연히 여기 보면은 덩어리가 가장 큰 거는 위에 보험입니다. 인슈런스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철도죠. 이거는 워렌 버핏의 그 뭐 후계자는 아닌데 리틀 버핏이라고 불리는 빌 에크먼도 철도주를 갖고 있잖아요. 철도주가 굉장히 안정적이래요. 왜 철도주를 사람들은 다 한물 간 사업이라고 하죠. 요즘에 철도를 누가 다녀? 전기차 시대에. 근데 아직도 곡물이나 광물이나 이런 것들 철도로 안정적으로 실어 나르기 때문에 그 사업을 빌 에크먼이나 워렌 버핏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는 이 게이코 손해보험을 위주로 한 이 보험 요쪽이 압도적으로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을. 그다음에 요 지금 BNSF 요 철도주, 그다음에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가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지분을 갖고 있던가 자회사들이죠. 여기에 뭐 그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데어리퀸이라는 무중력 아이스크림 있죠. 이게 거꾸로 해도 쏟아지지 않는 그 아이스크림. 뭐 빌 게이츠랑 그때 일일 알바를 갖다가 잘못해서 쏟기도 했지만 에피소드로 어쨌든 그런 주식들이 속해 있죠.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만 표시를 한다고 했죠. 지금 이 순이익은 표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에 버크셔 해서웨이는 474억 달러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지금 영업이익이 보험 인수사업, 보험 사업에서 보험 투자 수익이 41억 달러고 4분기에는 145억 달러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보험 사업에서 역시 큰 것을 지금 만들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언론에 많이 나왔죠. 왜 이렇게 현금을 많이 쌓아놓고 있냐. 야, 이거 워렌 버핏 지수도 있잖아요. 뭐 GDP 대비해서 뭐 시가총액에 저기를 해서 버핏이 만든 건데 이 지금 현금을 너무 많이 쌓아두고 있는 거 아니냐. 버핏이 뭔가 이제 뭐 99년도 뭐 IT 버블 그 전처럼 뭔가 느낀 거 아니냐. 이게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많이 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이걸 보면서 물론 다 해석이 틀릴 수 있지만 대부분 언론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대부분 투자자들, 소비자들도 그렇게 판단했죠. 야, 워렌 버핏이 저렇게 돈 많이 쌓아놓고 있는 거는 분명히 위기를 느껴서 저런 거다. 지금 다 그렇게 해석을 했죠. 근데 여기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식 위주고, 그렇죠? 그렇게 보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3,342억 달러 연속 증가하여서 2024년도 말에 지금 쌓여있는 보유 현금이 사상 최대치가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맨날 자기 테슬라 요 돈으로 사라고 해도 꼬셔도 안 사죠. 테슬라는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가 봐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정리입니다. 자, 성과 및 전략에서 버크셔에서는 189개 운영기업 중에서 53%가 수익 감소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 예상보다 강력한 실적을 달성했다. 당연히 이 주도하는 섹터가 리드를 해버렸기 때문이죠. 게이코와 재산 손해보험 인수가 주도하는 보험의 수익이 크게 증가했다. 기후 관련 재해로 인한 보험 위험 증가를 예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투자 수익, 국채 수익률 상승은 투자 수익의 주요 증가에 기여했다. 그리고 주요 인수,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의 소유권이 92%에서 100%로 39억 달러로 증가했다. 그다음에 실수를 한 게 있답니다. 워렌 버핏이 과거의 투자 오판과 신속한 오류 수정의 중요성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세히 원문에 나와 있고요. 승계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아까 나는 94세고 앞으로 이제
곧 그렉 아벨이 이 주주 서한을 쓸 때가 올 것이다. 그렉 아벨이 CEO로 취임할 예정이고요. 투명성과 주주 가치에 대한 헌신을 강조한다. 버크셔 회사의 세금 영향. 이 회사는 2024년에 기록적인 268억 달러의 미국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268억 달러면 웬만한 회사의 시가총액입니다. 이 돈을 어디서 냈을까? 버크셔 회사에는 역사상 배당을 한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만큼 버크셔 회사의 주주들은 이 회사를 믿는 거죠. 안 믿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너네 왜 그렇게 현금, 아까 보셨죠? 현금 쌓인 거. 현금 저렇게 많이 쌓였는데 왜 우리한테 배당 안 해? 너 어디 뒷돈 빼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워렌 버핏을 믿은 거예요. 배당을 하지 않고 저 많은 189개 회사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거를 오히려 시세 차익으로 돌려줘. 너를 너무 믿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고 배당을 안 하니까 이 어마어마한 법인세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투자 포트폴리오입니다. 아까 말한 지금 버크셔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이 운영하는 영업 수익 쪽이 있고 이런 투자 수익이 따로 있습니다. 완전 별개예요. 웨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같은 주요 기업 소유한 지분 가치가 2,720억 달러다. 이건 아까 영업이익에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은 정말 그 게이코랑 이 철도 회사를 운영해서 하는 운영 수익이어야 되는데 이게 섞여버리면 혼재가 되고 특히 이런 것들은 변동이 심하기 때문이죠. 보험하고 철도는 변동이 상당히 적은 사업이지만 애플이 물론 필수 소비재로 인식을 해서 이거를 IT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택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유한 지분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는 어떤 영업 그 섹터에 비해서 훨씬 변동성이 심합니다. 자, 현금 준비금입니다. 주로 미국에서 주식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를 강화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뭐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오히려 미국에 있는 주식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를 강화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관심이 있었던 이 멘트가 나옵니다. 일본 투자죠. 이거를 줄였느냐 마느냐인데 그때 TSMC에 단타를 쳤잖아요. 물론 워렌 버핏이 단타 스타일은 아니지만 TSMC에 했다가 나는 지금 사실 일본이 더 안정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대만의 침공, 중국이 대만에 침공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 투자를 했어요. TSMC 단타를 치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토추, 마루베니,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5개 일본 무역회사의 지분을 확대했습니다. 정말 아쉽죠.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자, 재산 손해보험의 위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버크셔의 PC 보험 부문은 강력한 인수 및 투자 수익의 혜택을 받으면서 핵심 사업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미래 전망입니다. 버핏은 자본주의 미국의 장기적인 성장 염려에 대해 남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이 발생하면 대규모 고수익계의 투자 계획이다. 미국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는 뭐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삼촌, 엉클, 우리 돈을 잘 써주세요. 그래서 주주분들이 뭐 돈을 많이 받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 공격적인 사람이 아니니까요. 자, 2025년 연례 주주총회는 5월 3일 오마하에서 열립니다. 자, 몇 번 더 지금 나올진 모르겠으나 찰리 먼거 옹은 돌아가셨고, 자, 5월 3일 날 열리고요. 그렉 아베 같이 나오겠죠. 후계자니까요. 자, 그래서 이 보고서는 버핏의 특징적인 재무 인사이트, 솔직한 성찰, 버크셔 회사의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낙관론을 반영합니다. 이러면서 마쳤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항상 아핀덱스 부록으로 이렇게 나와요.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자, 1995년부터 S&P 500하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운영 수익을 이렇게 1대1로 정말 맞짱을 하는 거죠. 보세요. 작년에 S&P 500 좋았죠. 그래도 이겼어요. 버크셔 해서웨이 25.5, S&P 500 25% 수익률 이겼죠. 자, 지금 95년, 이게 65년부터죠. 64년부터 2024년도까지 거의 50년짜리죠. 퍼센트 보세요. 1시, 100, 1000만, 10만, 100만. 550만 %입니다. S&P 500이 50년 동안 얼마 오른지 아세요? 3만 9천 %. 말도 안 되는 수익이죠. 550만 %입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대단한 수익률이고요. 자, 빨리 가겠습니다. 이번 주 그 실적 발표입니다. 자, 도미노 피자가 있고요. 쭉 있어요. 홈디포도 있고 카바도 나오고 로우스, 엔비디아 뭐 제일 좀 요즘에 이번 주에 지금 가장 주목하는 건 이거죠, 사실. 그다음에 이제 후보도 나오고 쫙쭉 나옵니다. 자, 오늘 도미노 피자 볼게요. 뒤로 가겠습니다. 도미노 피자 워렌 버핏이 또 저희 풀 코퍼레이션 수영장 만들어주는 업체랑 같이 인수했었잖아요. 자, 도미노 피자는 조금 삐뚤어진 갈비대 같이 생겼는데 배당을 많이 줘. 성장회사인지 아는데 배당을 많이 줍니다. 과거 실적도 좋아요. 근데 인기가 너무 많아요, 주식이.
그리고 재무제표가 조금 안 좋고 미래 실적이 불투명합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실적 나왔습니다. 1.44 빌리언 플러스 3% 증가했고요. 순이익 플러스 8% 증가했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플러스 9%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6% 증가했습니다. 자, 이 지금 도미노 피자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미국의 직영점이고요. 오운두니까. 그다음에 미국의 프랜차이즈, 그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그다음에 국제 프랜차이즈, 그다음에 미국의 프랜차이즈 광고 수익입니다. 지금 광고 수익이 플러스 12%로 가장 많이 올랐죠. 근데 여기서 매출 비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뭐예요? 서플라이 체인. 바로 이거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또 안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따지면 가맹점주에게 막 강매를 해가지고 밀가루를 100원에 사갖고 1000원에 막 넣고 막 이런 건데 얘는 같이 공생관계예요. 여기서 서플라이 체인에서 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 이 매장 비교 대상 매장 매출 같은 경우에는 도메스틱하고 인터내셔널로 나눠져 있는데 국제는 2.7로 올라가는데 미국 도메스틱이 0.4로 조금 줄어들어서 안 좋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마무리 해야겠네요. 자, 488.93, 5.73만 오르면 되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거의 도달됐어요. 모더레이트 바이 8바이 5홀드 원셀이에요. 자, 오늘은 월봉만 보겠습니다. 자, 50개월선 지나가고 있죠. 자, 50개월선 위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가 2022년도에 약간 지금 여기서 흔들렸어요. 그러다가 지금 뚫고 올라가서 다시 지금 이 50개월선에 지지되는 모습들을 보이죠. 워렌 버핏도 최근에 매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50개월선에 붙었으니까 쭉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도미노 피자 오늘 실적 발표도 나왔고 워렌 버핏의 버크셔 회사가 산 회사기도 해서 갖고 왔고요. 자, 버핏이 94세의 나이지만 100세 이상까지 사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죠. 자, 버핏 황혼의 열정 아직도 달궈진 철기만큼 뜨겁다. 뉴욕 증시 급락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증시의 매집이 좋아진 걸까요? 그래도 그나마 선방을 해주는 모습이 어제 국내 증시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양대 지수가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하락폭이 뉴욕 증시만큼 크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안도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개인과 기관 쪽에서 여전히 매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만 외국인들은 지속적인 매도 대응이 국내 증시에는 하나의 변수로 계속해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증시 자체에 대한 밸류에이션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서 확실히 다른 면모를 우리 국내 증시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이번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이벤트를 소화해내면서 증시 달려가야 되는데 일단 금통이라던가 탄핵 심판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이번 주에는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해운주들의 이슈로 어제 수급 상위 종목들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해운 관련주들이 이름을 많이 올린 모습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동일한 이슈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고가 갔던 종목들 여전히 테마단의 움직임보다는 개별주들의 소식으로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52주 신고가 가는 종목들도 어제 대규모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한판으로 어제 이슈와 시장 상황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어제장 시간의 이슈에서 봤던 내용이 그대로 어제장 특징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한 것처럼 어제 함께 짚어봤던 이슈들과 종목들이 그대로 오름폭을 보인 채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일단 2차 전지 관련해서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2차 전지가 이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저점을 통과했다라는 관점이 증권가에서 크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인터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강력하게 시장의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고 있죠. LG 엔솔이나 삼성 SDI는 차세대 배터리와 관련된 내용을 해당 행사를 통해서 공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다음 달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게 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비아디도 함께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최대 규모로 진행이 되고 또 세계를 리딩하는 기업들이 신기술 그리고 신제품을 공개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가운데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다음 주까지 계속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미국이 중국 선박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지자 관련주들 역시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다만
장 후반에는 상승분을 약간 반납하면서 흥하해운이나 TK케미칼은 소폭의 오름폭을 보였는데 일단 중요한 건 중국 쪽에서도 필요한 모든 수단을 채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추가 대응을 예고하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끝나지 않고 이대로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고조화된다면 그에 대한 수혜를 국내 증시가 받아갈 수 있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해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코로나19 관련주들도 어저장에서 역시나 변동성 보였습니다. 백신 관련주들이나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뉴욕 증시에서 연일 시세가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도 국내 증시에서 관련주들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시간의 이슈로 함께 다뤘었던 또 다른 소식이었죠. 엔비디아가 한국에서 액팅 냉각과 관련해서 파트너사를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는데 어제 삼성공조 상한가 그대로 안착을 했고요. 워트 같은 경우도 11.5%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블랙을 출시하고 나서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 블랙의 발열 이슈로 인해서 고객사들에게 상당한 이 질타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해외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냉각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 앞으로도 계속 부각될 수 있다는 거 함께 주목을 해보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시간에 어떤 부분을 저희가 집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개장 전 확인해볼 이슈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빅테크들의 일단 러브콜이 국내 증시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메타와 퓨리오사 AI 다들 기억하시죠? 관련주들이 상한가에 안착하는 등 연속적인 시세가 꽤나 오랫동안 장기화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어제는 시간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AMD가 국내 생성형 AI 스타트업인 업스테이지에 투자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투자 규모는 1억 달러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고 현재 이 업스테이지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 가치는 4천억 원 정도로 밸류에이션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업스테이지에 투자하고 있는 국내 투자 관련 기업들 오늘 주가 변동성이 어떻게 나올지를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컴퍼니 K나 KT 그리고 스톤브리지 벤처스와 SK 네트워크스 등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상장사 기준으로 변동성 어떻게 나올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개별 소식입니다. 태용로직스와 삼성 E&A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 움직임 보였던 만큼 오늘도 관련주들의 변동성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해외 EPC 프로젝트를 삼성 E&A가 따왔는데 태용로직스에게 전담을 하겠다라는 소식이었고요. 8조 원 규모고 사우디 아람코와 함께 진행하는 가스 플랜트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일단 최근 해운주들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해당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태용로직스 다시 한번 강한 시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도 같이 기대해 보시죠. 자, 그렇다면 글로벌 쪽에서 전해진 소식들과 일정들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중국에서 자율주행 배포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올해 가장 큰 모멘텀 중 하나로 꼽아보자면 중국 쪽의 자율주행이 테슬라에게는 상당한 기대감으로 존재해 왔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출시하게 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수일 내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오늘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간밤 글로벌에서 전해진 AI 투자와 관련된 소식들은 다소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진행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임대 계약이 철회되고 있다는 소식이 해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 건데요. 한마디로 많이 짓기는 했는데 그만큼 수요가 없기 때문에 철회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면서 다시 한번 오랜만에 AI 수요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올라왔습니다. 해당 소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간밤 주가는 하락세로 진행이 되기도 했고요. 다만 반대로 중국 쪽에서는 AI 인프라를 더욱더 강력하게 키워내기 위해서 굉장히 대규모의 투자를 이어간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알리바바 호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올해 들어서 60% 넘게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3년 동안 AI나 클라우드 쪽으로 70조 원 이상 투자한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고요. 현재 미국 안에서 보여지고 있는 대기업 소식과는 다소 상반된 모습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 관세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였을까요? 미국에서 700조 원대 투자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발표를 했는데 그 안에 당연히 AI도 포함이 되고요. 시설이나 공장을 짓는 등 여러 분야를 통해서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간밤 AI 수요에 대한 우려감이 잠깐이지만 올라왔던 만큼 오늘 국내 관련 증시에는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지도 같이 지켜보시고요. 이 한국 금통이라던가 엔비디아의 실적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되는 PCE 지수가 이번 전반적으로 증시에는 큰 영향을 줄 수가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됐던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의 분위기는 어떠할지 일단 개장 상황까지 저희 이데일리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간밤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마감됐던 이 뉴욕 증시 이번 주 첫 거래일을 이렇게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부 금융주와 에너지주들 그리고 금융주들이 함께 오르면서 다우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만에 다시 6,000선 아래로 내려온 모습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날장에서는 이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이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함께 연출이 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 구성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서 역시나 전일장에 이어서 2%가 넘는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장에서는 대형 경제 지표들은 좀 부진한 가운데 딱히 반등의 모멘텀을 찾기는 어려운 듯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간밤에 이 미국과 프랑스의 정상회담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는 이 프랑스와 이 회담의 목적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여기에서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광물 협정에 서명을 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라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종전 협상이 마무리되는 듯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 역시도 이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재건에 대한 또 기대감도 함께 살아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은 역시나 이 관세에 대한 정책이 다시 한번 투심을 끌어내렸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정상회담 이후에 다음 주부터 이 멕시코와 또 캐나다에 예정대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꺼내들면서 투심을 악화시킨 모습이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이 월가에서도 이 향후 증시에 대한 좀 경계감을 드러내는 듯한 발언을 또 내놓기도 했는데요. JP모건의 CEO가 인플레이션이 당장은 좀 떨어질 것 같지 않다라는 발언을 꺼내들었습니다. 현재 이 정부의 재정 적자와 또 관세 정책 등 좀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정부가 좀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또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빅테크들은 대부분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또 AI에 대해서 이 5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라는 소식 속에 이렇게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이날장 분위기 또 섹터별 흐름을 통해서 체크해 보시죠. 네, 이날은 경기 방어적인 이 성격을 띈 섹터들만이 좀 일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헬스케어 종목들 이렇게 환하게 불을 켜내고 있고요. 금융주들도 일부 종목이 좀 환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 이익이 역대도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 속에 오늘 장중에 503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 나타냈고요.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엔비디아의 실적 경계감을 함께 좀 받아가는 듯한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현지 시간 26일 실적 발표가 있을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매출 성장세가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 속에서 오늘 1%가 넘는 하락세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대규모 이 데이터 센터 또 임대 계약 해지 소식이 나왔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며칠 안에 이 중국 내에서 또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부분 이 전기차 업종이 하락을 함에 따라서 테슬라 역시도 좀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 대규모의 이 데이터 센터를 해지하겠다라는 그런 마이크로소프트의 발언 속에서 이 GE 버노바나 비스트라 같은 에너지 종목들도 함께 좀 하락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전해졌던 빅테크 소식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네, 먼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26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마켓워치의 좀 발언에 또 영향을 받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죠. 이 어닝 서프라이즈만으로는 이 주가 상승이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현재 매출이 380억 달러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는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70%가량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전년 대비해서는 이 전년의 매출 성장세인 200%를 뛰어넘기에는 좀 역부족하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는 3% 넘는 하락으로 장을 마쳤고요. 그리고 이어서 애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향후 4년간 이 AI 인프라 구축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5천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향후 2만 명 이상을 또 고용할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텍사스 AI 서버 공장 건설 역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공장 같은 경우에는 2026년을 가동을 목표로 하겠다라는 그러한 점을 밝히기도 했고요. 오늘 애플은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일부 데이터 센터 임대 계약을 또 해지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해외 데이터 센터 중에서 이 최소 2곳에서 또 이 수백 메가와트의 데이터 센터 임대 계약을 해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로 인해서 또 AI 컴퓨팅이 또 과도하게 좀 막대한 지출이 이뤄진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우려들도 함께 제기가 되기도 했고요. 또 이어서 이 해외 투자보다는 미국 내 투자를 늘리기 위한 그러한 움직임이다라는 분석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에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는 1%가 넘는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전해졌던 특징주 소식들도 하나씩 짚어보시죠. 네,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에 이 디지털 부문에서의 매출이 부진함을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이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브랜드 강화를 위한 포지셔닝에 나서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제프리스에서는 목표 주가를 115달러로 오늘 상향 조정하면서 5% 가까운 상승세를 그려갔고요.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 증권거래위원회의 신고서 제출을 하루 앞두고 있는 데다가 또 이 엔비디아의 실적 경계감까지 겹치면서 오늘 장에서는 8%가 가까운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업종들 대부분 좀 목표 주가 하향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지부진한 그러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먼저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이 레드번에서 투자 의견을 매도로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총 마진율이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로 의견을 정했다라는 소식 전했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 역시도 1.13달러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리비안 역시도 이렇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 의견을 언더퍼폼으로 하향 조정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역시나 목표 주가도 10달러로 하향 조정하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루시드 9% 그리고 리비안도 7%가 넘는 하락세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네,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는 이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소송을 철회했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이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이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이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소식 속에 오늘 주가는 좀 상승세를 보일 듯 했지만은 그래도 이 시장의 하락세를 이겨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이 3%가 넘는 하락으로 장 마쳤고요.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에는 이 4분기 실적 발표를 꺼내 들었는데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이 동일 매장 매출 역시도 좀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동일 매장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에 운영되던 매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매출 증감률을 파악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 매출의 그 바로미터를 계산을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0.4%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는데 이 부분이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소식 속에 이렇게 주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알리바바도 살펴보실 텐데요. 이 트럼프가 이 미국의 외국인 투자위원회에 이 중국 기술의 지출을 제한할 것을 지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알리바바 현재 AI에 530억 이상을 또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렇게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장에서는 10%가 넘는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여기까지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체크해봤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오늘 장 투자 인사이트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확실히 조금 풀렸습니다. 네, 감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는 또 어떤 기사들이 나와 있는지 뉴스 브리핑 통해서 살펴보죠. 오늘 일면과 3면에는요, 반도체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발 훈풍에 D램값 반등 기대. 네, 아직 반등한 건 아니고 기대죠. 병주고 약주는 차이나칩. 예. 자, 이제 제목에서 잘 압축이 돼 있습니다만은 어쩌면 이제 최근 삼성전자가 올 들어서 꾸준히 반등을 하고 있는 것과도 어느 면에서는 궤를 같이 하는 또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 삼성전자가 참 고전했던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범용 쪽, 즉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 계속 중국의 추격에 좀 밀린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뭐 실제로 계속 그렇게 가고 있고요. 뭐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 뭐 얘기 나오는 걸 보면 이제 HBM 뭐 3 초반 단계이긴 하지만 어쨌든 만들어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장비 수출 못하게 하고 기술 수출 못하게 함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놓고 보면 삼성전자 같은 데가 참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HBM은 SK하이닉스에 확 밀려 있고 범용 반도체는 중국한테 밀리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삼성전자가 그렇게 어려웠던 시간을 작년에 보냈던 거고 올 들어서 이제 2월부터 좀 바닥을 찍고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분위기다라는 건데 삼성전자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근데 아직 디램이나 낸드나 반등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작년 11월 정도부터 11월까지 계속 떨어지다가 한 20% 정도 작년 7월 고점 대비해서 한 20% 떨어졌다가 11월부터 좀 12월, 1월까지 좀 나온 통계를 보면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냥 정체죠. 더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 저게 일단 현재 좀 의미가 있게 좀 보는 거고요. 그러면 정체가 된 상태에서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이유가 이제 밑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중국발 훈풍 제목에서 보신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작년 말부터 적극적인 굉장히 강력한 내수 부양 정책을 열심히 펼치고 있습니다. 아마 찐 내수 부양 정책은 이번 3월 양회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크죠. 이미 기본 방향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구환신 정책, 즉 옛날 거를 이제 새 걸로 갈아타는 요 이제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내수를 키우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중국에서 가전, 뭐 휴대폰이나 뭐 각종 가전이나 등등등에서 이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 중국 거 외에도 이제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이제 우리 수출 비중이 워낙 높으니까요 중국에 수요가 늘어날 거면 당연히 여기서 이제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요가 늘어나니 당연히 단가도 올라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딱 작년 봄 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이런 식으로 해서 반도체 가격 오르고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삼성전자는 뭐 그렇게 딱히 오르진 않았습니다. 많이 SK하이닉스는 주가 급등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중국발 훈풍에 이제 국내 반도체 업계들이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3월에 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중국의 내수 부양이 실제로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나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쨌든 이제 미국의 대중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4월부터 반도체에 대해서 25% 관세가 좀 미국에서 부과가 될 예정이죠. 이것도 역시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할 거라고 좀 봅니다. 어쨌든 반도체는 작년에 워낙 좀 부침을 겪었고 특히 하반기에 워낙 어려웠고 올 1월을 거의 바닥권으로 해서 지금 2월부터 반등을 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그거를 대변해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 얘기는 오늘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학개미가 올 들어서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에 대한 이제 결과를 이데일리가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표를 한번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좀 테슬라가 1위죠. 그다음에 2위도 테슬라 쪽입니다. 테슬라 이제 2배 레버리지 이제 ETF 상품이고 세 번째 템퍼스 AI 좀 낯설죠. 이 회사가 요즘 아주 난립니다. 이 회사가 3위. 그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ETF 레버리지가 이제 4위. 그다음에 알파벳 5위. 6위가 리커전 파마슈티컬스 이 회사도 AI 의료 관련된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뭐 900만 달러로 현저하게 떨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6위권에 좀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테슬라 역시 여전히 국내 서학개미들이 최애하는 종목을 다시 한번 증명이 됐다. 그런 건데 제목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는 팔고 템퍼스 AI를 샀다.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엔비디아 이제 이번 주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날 아마 이제 실적이 나올 거 확인이 될 텐데. 일단 전체적으로 뭐 한 420억 달러 매출 예상이 되는데 작년에 300억 달러 얘기했던 게 2분기 때 기억이 나네요. 그때에 비하면 참 엄청나게 증가를 했지만 이 탄력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이 800억 달러에 달하는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뭐 취소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면서 오늘 나스닥도 급락을 했었는데 뭔가 이런 흐름들이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다른 빅테크들한테도 나타날 수 있느냐 여부가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산이 된다 그러면 역시 엔비디아에 대한 이 AI 이 반도체 칩에 대한 이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엔비디아의 주가 탄력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이제 템퍼스 AI라는 이 회사는 AI 관련된 그 의료용 그 진단 이런 쪽에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이렇게 갑자기 뜨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더군요. 하나는 이 샘 올트만 오픈 AI CEO가 그다음에 의료용 챗GPT를 별도로 개발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낸시 펠로시라고 되게 아주 세련된 느낌의 그 미 하원 의장이었던 분이죠. 지금은 이제 물러났습니다만. 이 양반이 사실 미국에서 굉장한 투자 고수인데요. 알고 봤더니 남편이 이제 투자계에 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더군요. 어쨌든 뭐가 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양반이 투자했던 회사들이 다 대박이 나고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또 이 양반 수익률이 뭐 연 30% 이상을 뭐 10년 넘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웬만한 투자 그룹급의 좀 그런 투자 수익을 내는 분인데 이분이 이 템퍼스 AI의 콜옵션을 샀다. 그러니까 나중에 주가가 오를 걸 대비해서 샀다.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템퍼스 AI가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일종의 팔란티어처럼 하나의 유행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AI 소프트웨어 쪽이다라는 거. 저 밑에 있었던 이 리커전 파마슈티컬스도 역시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회사. 이쪽에 확실히 좀 무게중심이 가고 있고 우리 서학개미들도 이쪽으로 상당히 무게를 옮아 가고 있다. 이게 엔비디아는 팔고 템퍼스 AI를 샀다라는 데서 이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뀔 수 있죠. 계속 AI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다양하게 있을 테니까. 근데 어쨌든 이거는 명확하게 좀 나타나는 어떤 특징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연기금 얘기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어제까지 36일 연속 연기금 국내 주식을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들에서 연기금들 뭐 사나 봤더니 이 수출주들, 반도체주, 2차 전지 등 수출주를 많이 사고 있는 게 나타났습니다. 좀 내용을 보니까 2월 들어서 표가 아마 나올 텐데요. 순매수 1위는 삼성전자였고 나오죠. 4,600억 배. 2위 LG엔솔, 3위 SK하이닉스, 4위가 현대건설, 5위 삼성바이오로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위, 2위, 3위까지 뭐 삼성바이오로스도 이제 수출이라고 봐야 되니까 1위부터 5위까지 중에서 4회사가 이제 역시 수출주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현대건설도 여기 수출주라고 뭐 굳이 할 수가 있는 게요. 이렇게 연기금이 많이 산 이유가 이 사우디에서 5천억이 넘는 그런 수주를 따낸 거 이게 뭐 달러로 받으니 결국 수출주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겹쳐서 이렇게
수출주들이 지금 연기금이 좀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오늘 한국은행이 이제 금통위를 여는데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게 일단 점쳐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되면 환율 어쨌든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환율의 강세를 혹시라도 이제 보인다면 그런 뭐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앞서 MS 소프트가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좀 줄인다는 얘기는 했습니다만 또 이제 대부분 또 투자를 또 많이들 아직은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머스크의 XAI가 그록 3라는 거를 발표를 하면서 AI 투자에 대한 모멘텀도 요즘 살아있다. 이런 부분도 좀 작용했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요. 어쨌든 연기금이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죠. 아무래도 좀 국내 비중을 이렇게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산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올 1월, 2월까지 우리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오래간만에 연기금이 톡톡히 하고 있다. 이거는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요 3일 연속 요즘에 좀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르다가 좀 떨어지니까 또 좀 이제 좀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삼성전자 이게 최근 5일짜리 이제 차트인데요. 이틀 오르고 3일 연속 떨어지고는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낙폭이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57,000원대 유지를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 3일 동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또 사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외국인이 지금 이달 들어서 654억을 순매수하고 있고 어제 127억, 어제 1.5% 떨어졌는데 127억도 역시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 50.04%, 턱걸이죠. 작년 7월 한참 좋을 때 57%까지 갔던 걸 생각하면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외국인이 줄어든 게 한 7%포인트니까 사실 엄청난 규모긴 합니다만 과연 이제 이 부분이 채워질 수 있겠느냐. 이제 그게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직은 난자리, 그러니까 비어있는 자리가 많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 빈자리를 결국 채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던 이 레거시 쪽의 단가 인상 뭐 이런 부분들 또 수요 증가 이런 부분도 당연히 필요하고 자사주 소각 매입 뭐 이런 어떤 주저하는 정책도 좀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HMM이라든가 그동안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내렸던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해소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삼성전자가 얼마 안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홍보성 기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 오늘은 이영훈 IM증권 이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뉴욕 시장 좀 조정 이제 이렇게 좀 받으려나요? 나스닥은 낙폭이 계속 1%대 넘어가네요. 일단 눈치 보기죠. 일단은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엔비디아 실적을 앞둔 상태에서 투자에 대한 노이즈가 지금 일단 발생이 된 상태고 네. 또 이제 잊어먹을 만하면 관세 얘기를 지금 트럼프가 계속 끄집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지표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약간은 좀 경기 둔화 내지는 이제 침체 시그널 같은 거 맞습니다. 이제 보여주는 것들이 좀 예. 있다 보니까 약간 경계 모드에 들어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여전히 저는 뭐 미국장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장은 상대적으로 좀 안전판 역할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달러가 상대적으로 좀 약세로 또 바뀌고 있는 어제 상황이잖아요. 또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당분간은 미장보다는 여전히 미장 이외의 글로벌 증시가 좀 더 나은 그런 패턴이 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돈을 돌고 도는 거잖아요. 좋은 데 쪽으로 그러니까 돈을 벌 것 같은 데 쪽으로 확 몰렸다가 여기 이제 어느 정도 벌었네 하면 이제 좀 못 벌었는 쪽으로도 관심을 돌리게 되고 그래서 여기 괜찮을 것 같은데 하면 또 옮겨지고 지금 유럽이나 중국이 그냥 우리 시장까지 좋은 이유가 이제 그런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좀 축소하려는 듯한 움직임은 이게
이게 확산이 될까 이 여부를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굉장히 우려하면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전 그거는 이제 딥시크가 준 시장 충격이 계속 이제 여진으로 그런 남아 있는 거죠. 네. 무조건 저 최고 사양에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뭐 오픈 AI에 준하는 그들 주장이지만 뭐 어쨌든 비슷한 어떤 AI 소프트웨어가 출시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요. 서비스가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네. 하면은 자칫한 지금 여태까지의 어떤 경쟁이 조금 둔화되거나 내지는 좀 이제 줄어들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여전히 계속 강력한 수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역발상으로 이제 접근해서 보면은 사실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갈 길 가 하고 그냥 모른 척 해버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그래요? 오너 입장에서 네. 자꾸 이제 주가에 좀 예민하게 반응하듯이 뭐 블랙웰의 수요가 뭐 넘치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한다는 것도 오히려? 네, 그것도 사실은 네. 시장에다가 우리는 아직 괜찮아라는 걸 시그널을 준다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엔비디아 주가가 실적의 좋고 나쁨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결국 성장률에 맞습니다. 의해서 좌우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올라왔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 자체가 또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은 진짜 잘 되고 진짜 잘났으면은 굳이 괜찮다는 시그널을 맞아요. 뭐 이제 그런 의심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시장은 조금 이제 작년까지 급하게 올라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좀 경계감을 좀 가지고 있다. 이게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이제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미장이 여기서 끝나가지고 뭐 본격적으로 하락으로 전환될 것이냐 그 정도까지는 보진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다시 적극적으로 매수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지켜보는 쪽 보유하고 계신 분 같은 경우라면은 뭐 싸게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견뎌볼 만하다. 예.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지금 상황이 위로 갈 거냐 아니면 아래로 갈 거냐 사이에서 굉장히 뭔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좀 줄다리가 팽팽하게 진행이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이다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이사님도 경계 지금 모드로 좀 들어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뭔가 좀 이렇게 시그널이 잡히시는 게 있으세요? 어느 쪽 방향성에 대해서? 저는 뭐 미장보다는 여전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이나 또 중국 증시라든지 유로존 쪽이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작년에까지 좋았었던 일본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지금 미장을 보면 상대적으로 좀 약하잖아요. 맞아요. 네. 과하게 올랐었다라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 통화였던 그 달러가 초강세였다가 조금 이제 약세로 전환이 되면서 여타 이제 국가들의 그 기업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재평가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미장보다는 국장에 조금 더 관심을 두는 게 현실적인 것 같고 미장 같은 경우는 빅테크 같은 경우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네.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470불, 80불까지 갔던 게 지금 330불까지 떨어졌잖아요. 그 사이 많이 떨어졌네요. 뭐 그거는 그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기술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진작에 팔았어야 되는 거고 이제 그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뭐 FSD라든지 휴머노이드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장성에 방점을 놓고 지켜보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오히려 떨어지는 게 더 반가울 수도 있죠. 지금도 아까도 저 뉴스브레이크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위하고 2위가 테슬라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이사님 말씀하신 뒷부분, 그러니까 전기차 쪽보다는 FSD나 휴머노이드 쪽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테슬라 여전히 성장성이 높다. 네. 이 부분에 좀 우리 서학개미들은 일단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테슬라 노이즈는 일론 머스크라는 천재에 의해 가지고 테슬라가 성장을 한 것도 있지만 거꾸로. 그 사람의 또 리스크가 항상 이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작용 반작용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확실히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그러니까 미국이랑 같이 잘 나가서 약간 좀 배가 아팠던 일본하고 인도 이쪽은 확실히 올해 들어서 좀 주춤하고요. 중국, 유럽, 우리가 확실히 좀 강하게 가는 거는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봐야 될 것 같고요. 뉴욕 시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경계 분위기를 좀 아직은 힘겨루기가 당분간 지속된다라는 점을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앞으로 좀 워치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 이제 국내 시장 얘기로 좀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확실히 요즘에 보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국가별 어떤 장의 흐름이 국내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는 게 조선 방산이 확실히 요즘에 좀 주춤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못 올랐던 뭐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도 뭐 썩 나쁘진 않고 그다음에 뭐 건설, 석유화학, 철강 이런 데들이 지금 올 들어서 어쨌든 2월밖에 아직 안 돼서 뭐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지만 뜨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앞서 말씀 국가별 어떤 그런 상황과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보면 될까요? 아니면 뭔가 모멘텀 차원으로 접근을 하는 상황이 된가요?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고요. 제가 올해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25년은 종목 장세 그 얘기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하시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렸었던 거는 작년에 우리가 고환율 때문에 거의 시장이 버려지다시피 했었는데 이제 그 반작용으로 반등을 준다고 하면 우리 시장 내에서도 버려졌던 섹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유통도 안 좋았고 중국하고 견줘서 답이 없다 해가지고 뭐 화학도 안 좋았고 화학 같은 경우는 특히나 답도 없었고 철강주도 그렇죠. 마찬가지였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작은 트리거만 가지고도 주가가 반등할 수 있었던 건 그만큼 원화 가치가 약세여서 돌아서는 측면도 있고 한국 증시를 갖다 재평가를 한다 그러면 한국 증시 대표주인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버려져 있는 섹터들도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탈중국을 지금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미국의 어떤 정책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힘들었었던 섹터가 반사수혜를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느냐. 반사수혜. 그렇죠. 장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미국이 지금 유가를 잡으려고 하는 거는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가만히 보시면은 러시아 편에 조금 치우친 듯한 느낌을 주면서 지금 휴전을 지금 강행을 하려고 하는 것도.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히 치우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예. 목적을 가만히 도듬어 네. 보면 네. 우크라이나를 압박해가지고 거기서 희소광물에 대한 자기네들이 이제 보유권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고 이익적인 그렇죠. 측면도 있지만 또 그렇죠. 한편으로 보면 러시아를 국제사회에 복귀를 도와줘가지고 중국하고 러시아의 밀월 관계를 깨고 예. 동시에 거기에 러시아의 석유를 갖다 국제시장에 복귀를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공급이 늘어나니 유가가 떨어질 수 있다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냥 마냥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정말 계산을 하고서 이제 모든 정책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유가가 지금 러시아산 원유를 팔아먹을 때가 그 동안에 중국하고 인도 정도였는데 인도는 그렇죠. 눈치 보느라고 이제 수책을 그렇죠. 스톱했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갑질을 했던 거잖아요, 러시아에다가. 굉장히 싸게 들였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싼 원가로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화학 제품을 만드니 당연히 싸질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는 죽을 맛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규제가 들어가게 되고 이제 다시 이제 복귀를 한다고 그랬을 때는 중국 쪽 화학업체들이 갖게 되는 메리트가 그만큼 줄어들게 될 거고 그나마 그럼 우리는 숨통이 좀 터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화학주도 다시 보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순환매가 전체적으로 일어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랑 뭐 무역 관계가 얼마인지에 대한 사실 별로 관심이 좀 없고 그게 크지는 않은 편이었는데 석유화학 쪽 같은 경우는 원유도 원유인데 나프타를 굉장히 많이 러시아산을 갖다 썼더군요. 한 40% 네. 갖다 썼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갑자기 어느 아침에 사라지니 나프타 값도 확 올라가니 당연히 수익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우리 석유업체들이 물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참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가격 싸게 뭐 물건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럼 이런 것들이 그러면 석유화학 쪽 지금 방금 말씀 하나만 더 여쭤본다. 그러면은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좀 추세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이제 순환매 통해 가지고 키 맞추기 정도로 그 일단은 정도? 이제 순환매가 이루어졌고 정확하게 제가 보는 뷰에서는 보면 지난주 금요일부로 국내 섹터 대부분이 다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부터는 추가 상승을 하는 것도 이제 섹터별로 좀 갈릴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미국 증시 따라 가지고 일정 부분 조금 숨고르기를 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종목 찾는 게 이전보다는 그렇게 편치 않을 수도 있다. 그러게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부분 여쭤볼게 그래서 아까 반사 수혜 말씀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순환매 큰 거 웬만한 거 다 돌았고 이제 이번 주에 다시 뭐 어디로 돌지에 대한 뭔가 찾기 작업이 벌어진다 그러면 어제 그 미국의 선박 수수료 중국의 선박 수수료 검토 때문에 주가 뛰었던 해운주 같은 경우가 또 그 순환매 중에 한 체인으로 들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 순환매 차원으로 보면 해운주가 한 번도 안 움직였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어저께 거래가 크게 터지면서 움직였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거의 순환매 마무리 시그널 아니냐 싶어요. 아 이제 해운주까지 올라갔으니. 네네. 근데 이제 제가
그 해운주 같은 경우는 지금 업황은 계속 좋잖아요. 네. 코로나 이후로 네. 계속 좋은데 이게 좀 사이클을 타는 업종이기도 하고요. 지금 저는 해운주 같은 경우 특히 H&M 같은 회사는 실적에 비해 가지고 주가가 너무 안 움직였던 맞아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걸 누가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항상 열려 있는 매각 부분이잖아요. 이슈가 계속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좋은 주인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아니면 그 회사의 가치를 충분히 살려줄 수 있는 주인을 만난다 그러면 그 회사의 가치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네. 이제 그 여부는 어차피 시장에서 이제 결정이 날 거니까 해운주보다는 저는 근데 이 규제 조치 발표한 거는 궁극적으로 봤을 때 그대로만 된다 그러면은 해운주보다는 오히려 저는 조선주 쪽의 수혜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조선주 쪽의 수혜가 더 크다고 봐야 되는 거는 어떤 측면에서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우선 중국 그 해운사들에 대해서 규제하는 거는 뭐 그렇다 치고 네. 중국에서 제작한 선박에 대해서 입항을 할 때 이제 최대 100만 불까지 이 해당 이제 척당 100만 불까지 과태료 매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거기에 적재된 그 톤당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1,000불 이상씩 또 그 수수료 부과시키는 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더 이제 글로벌 해운사들이 지금 중국을 통해 가지고 발주해서 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선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그럼요. 제작한. 그러면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 같은 경우는 중국이 많으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중국에서 제작한 배가 아니더라도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는 무조건 벌과금을 매기는 정책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그 미국의 발표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되는 거군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해운사들이 미국에서 중국에서 제작한 선박이 입항할 때 수수료를 부과한다. 그러면 한국에서 만든 배만 미국으로 보내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 그 해운사가 보유하고 있는 그 선박의 포트폴리오상 예를 들어 가지고 50% 이상일 경우 또 25% 이상일 경우 그리고 75% 이상일 경우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냥 그 해운사가 미국의 항구를 이용할 때마다 수수료가 부과가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사실 지금 그럼 이 얘기가 지난번에 그 작년에 원래 독일 그 해운사 하나가 그 독일의 그 큰 해운사 하나가 중국에다가 컨테이너선 대규모로 수주했다가 그거를 일부를 한국 조선소로 하나오자니까 그 한번 기사 나왔잖아요. 올해. 그럼 그게 이 부분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대로 시행이 된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해운사들이 갖고 있던 배를 갑자기 버리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해운사들이 일정 부분 피해를 보는데 문제는 향후에 선박을 발주를 할 때라든지 그렇죠. 또는 지금 기존에 발주를 했는데 아직 건조 제작이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 독일 회사처럼. 네. 그러니까 미국 그 경우에는 사실은 계약할 때 우리는 보통 계약금을 한 10% 정도 받고 하는데 중국 조선소들은 한 5% 내어받거든요. 그럼 5% 떼일 생각하고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 가가지고 그 수혜를 누가 보느냐. 이거는 LNG 캐리어가 아니라 모든 선박에 대한 얘기입니다. 탱커, 컨테이너 할 거 없이 벌크선까지.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줄 수 있는 파생 효과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포트폴리오가 다양화되면서 LNG 캐리어 선만 그 건조를 할 때 사실 연간으로는 건조할 수 있는 척수가 제한이 돼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믹스를 해버리게 되면 더 훨씬 같은 캐파 내에서 생산하고 매출을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게 LNG 선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뒤집어 놓고 보면은 지금 어쨌든 우리는 캐파 증설을 안 하고 있는데 중국은 그동안 캐파 증설을 계속 또 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중국 쪽에 일감을 확 줄여버리게 되면 중국 내부에서 조선소가 더 많이 없어지는 그런 효과가 나오게 되죠. 그럼 전체적으로 구조조정도 생긴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게 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 해군이 지금 사실은 건조 능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사실 중국 해군의 기본 베이스는 중국의 조선소들입니다. 근데 조선소를 갖다 쳐가지고 조선소를 망가뜨린다는 얘기는 중국 해군의 경쟁력을 그만큼 약화시킨다는 거죠. 간접적으로 그런 효과까지. 그런 맥락으로 놓고 보면 여기에서 가장 큰 수혜는 우리나라 조선소가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우리가 큰 수혜를 본다에 만족할 게 아니라 이걸 전략적으로 우리가 미국하고 향후에 통상 문제라든지 관세 이런 거 문제 할 때 때 레버리지로 쓸 수 있다. 쓸 수 있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말씀드린 거 거꾸로 생각하면 미국 애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이런 조치를 했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기승전 또 조선업이라는 생각이 말씀을 들으니까 또 드네요.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미국 쪽에서 좀 조치한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냥 단순히 그냥 해운주의 뭐 반등 수혜 이렇게만 볼 문제는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시간이 지금 한 3분밖에 안 남아서 그 인터배터리 2025 요게 요즘에 2차 전지주를 끌어올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다는 얘기도 나와서 2차 전지 얘기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전체적으로 좀 보고 계세요? 일단은 낙폭 과대, 그러면서 순환매, 여기에 인터배터리 데이라고 하는 이제 주요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현대차 그룹도 이제 자체 생산 얘기를 했죠. 내재화 얘기 있고, 비아드는 뭐 진짜일지는 모르겠지만 봐야 되지만 27년부터 양산 얘기를 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다 보니까 전고체 이슈, 그다음에 이제 원통형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서서히 부각이 되다 보니까 소리 그거 보급과 관련된 것들이 같이 맞물려 가지고 일단은 지금 저는 2차 전지도 낙폭과대에 따른 순환매로 지금 보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본격적인 업황 개선은 아직은 좀 일러 보인다. 근데 이제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디까지 2차 전지에 대한 또는 소위 말해서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이라든지 수혜를 줬었던 걸 갖다가 줄여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윤곽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난번에 공포에 쩔어가지고 빠졌었던 부분을 되돌리는 그런 역할은 일정 부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지금 이제 철강, 알루미늄,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의약품까지 좀 관세가 그 품목이 명확하게 좀 나왔고요. 2차 전지니까 배터리 쪽 얘기는 아직은 없는데 그거는 뭐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아주 구체적으로 배터리도 뭐 25% 관세 부과성에 포함한다 이렇게까지 나온 거는 제가 아직은 기사로는 확인을 못 해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거 뭐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표현이 좀 과할 수 있긴 한데 이미 손안에 쥐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 내에서 어쨌든 생산되는 물량들이 많을 테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까지 놓고 봤을 땐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 배터리 쪽은 관세보다는 보조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오히려? 할지를 결정하겠죠. 그래서 저쪽은 오히려 반대로 지금 관세가 너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피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는 것 같고요. 네. 2차 전지 부분까지 살펴봤는데 2차 전지는 지금 뭐 전체적으로 반등하는 분위기긴 한데 이사님은 아직은 이제 낙폭과대에 따른 순환매 정도 차원으로 본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기차와 관련돼서 수요가 확실하게 늘어난다든가 뭔가 이런 게 구조적으로 근본적인 뭔가 나와줘야 되겠군요. 네, 그러니까 숫자로 보여지기 전에 내러티브에 의한 상승이 작년에 있다가 트럼프 당선되면서 부러졌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번에도 지금 사실 그 내러티브라는 게 형성은 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관련돼 있는 로봇 쪽 시장의 이제 본격적인 성장 가능성 얘기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1월달 그 전기차 판매량이 YOY 기준으로 했을 때 20% 이상씩 미국하고 유로존에서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 테슬라는 오히려 지금 판매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기차 쪽에 온기가 좀 도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 다음이 제대로 이루어지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2차 전지 쪽으로 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래도 보조금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할 건지 윤곽을 좀 드러내줘야 될 거고, 첫 결국 번째는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네 이 그 말씀이시네요. 부분이 어느 정도 보여져야지 그때부터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지 또는 조금 더 쉬어야 되는지 다시 작년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종목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여전히 201선하고 보면은 이격도 굉장히 크게 나요.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에 또 실적 악화에다 여러 가지 변수가 겹치면서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 이격이 많이 차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격을 좀 그 갭을 메우는 그런 차원의 반등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그래서 이게 본격적인 반등보다는 여전히 좀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차트상으로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그 볼처럼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좀 2차 전지에 좀 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특히 2차 전지 쪽에 대한 본격 반등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쭉 뭐 말씀을 듣습니다만 역시 중요한 거는
이 불확실성 이익에 빨리 일단 미국에서 해소가 좀 돼야 되는 게 일단 가장 크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 네, 오늘 이영훈 이사님과 함께 시장 전반 얘기를 두루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마치고요. 잠시 후에 마켓나우 일부에서 오늘 투자 전략 좀 짜봐야 되는데 어제도 장 초반에 좀 약세로 하다가 또 돌아서는 모습을 보면은 좀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면 오늘도 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또 오늘 시장을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